하루아침 중국 탕산의 한 작은 마을에서 한 여성이 며칠 동안 행방불명되었다는 소문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성의 남편은 아내의 실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누군가와 도망갔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연 사실일까요? 그 여성이 어디로 갔는지 생존 여부조차 알 수 없던 상황에서 경찰은 그녀의 집 뒤쪽 잡초가 무성한 들판에서 피 묻은 옷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번 실종 사건 이면에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음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셔서 새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6월 30일 아침 허베이성 탕산시 한 주택가 뒤편 언덕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수많은 경찰이 잡초로 가득 찬 이 지역에 갑작스럽게 나타나 긴장된 얼굴로 구석구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분 후 한 경찰이 잡초 사이에 숨겨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것은 여성의 옷, 신발, 핸드백, 그리고 신분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바위 틈새에서도 경찰은 피가 묻은 두꺼운 이불을 발견했습니다. 이 순간 현장은 일순간에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증거물을 수집하여 경찰서로 옮겼고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이 물품들은 29세 여성 왕잉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왕잉은 5일 전 6월 25일에 실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사람들은 그녀의 가족과 동료들이었습니다. 실종 이후 왕잉은 출근하지 않았고 전화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바로 당국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수집한 피 묻은 이불을 보면서 그녀가 위험에 처해 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5일 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 발생 전날 오후 왕잉은 아들의 학교 등록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러 친정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집을 떠난 이후 그녀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그 누구도 그녀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실종 소식은 곧 경찰에 알려졌고 즉각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왕잉의 거주지로 향했습니다. 왕잉은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시어머니가 왕잉을 가까이에서 매일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 자오량과 시어머니 마치친이 집에 없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본 결과 그들은 현재 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들과 연락하여 신속히 귀가해 조사를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오량과 그의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온 후 경찰은 즉각적으로 그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왕잉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때 시어머니 마씨의 태도와 답변은 경찰을 놀라게 했습니다. 마씨는 며느리가 분명히 누군가와 도망쳤다고 단언하며 왕잉이 바람을 피웠고 인터넷에서 여러 남자들과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잉의 남편 자오량도 어머니의 말을 확인하며 아내의 휴대폰 연락처에는 낯선 남자들의 번호가 많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왕잉은 산후조리와 모유 수유 기간 동안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남편 조량은 그녀가 인터넷에서 대화를 나눈 남성과 만나거나 함께 도망쳤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시어머니 마씨는 추가로 새벽 4시에 왕잉이 담요, 베개, 그리고 약간의 옷을 가지고 외출했다고 말하며 그녀는 여행을 간다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왕잉의 남편 조량 또한 며칠 동안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어머니 마씨가 아내가 회사 동료들과 여행 중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마씨 모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곧바로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여행을 가는 사람이 왜 담요와 베개를 챙길까요? 그리고 왕잉이 가져간 옷을 왜 집 뒤에 잡초밭에 버렸을까요? 설령 왕잉이 실제로 여행을 갔다고 하더라도 왜 그녀는 전화기를 끄고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남편 조량의 태도 역시 매우 이상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아내의 행방에 대한 대충 넘어가는 답변을 듣고도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이 당연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마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마 씨와 왕잉은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왕잉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정한 이유였다고 밝혀졌습니다. 만약 마 씨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왕잉이 정말로 새벽 4시에 집을 떠났다는 것일까요? 경찰이 여러 의문점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마 씨는 또 다른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집 앞에서 며느리를 따라다니며 집적대는 직장 동료 몇 명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왕잉이 어떤 남성과 함께 도망갔다고 해도 그녀와 아들 조량은 놀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왕잉이 애인과 도망쳤을까요? 만약 이 추측이 사실이라면 왕잉이 전화기를 끄고 새벽 일찍 집을 떠난 것도 설명이 됩니다. 이에 경찰은 이 단서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잉의 실종 소식이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던 가운데 사건은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조사팀이 마을 근처 숲에서 부패가 진행 중인 시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탐색 작업 중인 한 수색팀은 숲 가장자리의 잡초 더미 속에서 오래된 냄새나는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고 안에 머리가 없는 여성의 시신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어 수색을 계속하던 중 시신의 머리가 근처 도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법의학 조사 결과 피해자는 25세에서 30세 사이의 성인 여성으로 사망 시점은 약 7일 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시신이 들어있던 가방 옆에서는 마른 피가 묻은 부엌칼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시신을 처리하는 데 사용된 도구로 추정되었습니다. 머리와 몸통은 동일인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DNA 비교 결과 사망자는 실종된 왕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숲은 왕잉의 친정과 시어머니 마 씨의 집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비참한 죽음에 왕잉의 가족은 경찰의 통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수시간 후에야 딸의 시신을 확인하러 갈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매우 잔혹하게 살해되었으며 시신은 온전하지 않았고 머리는 몸에서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실종 사건은 잔혹한 살인 사건으로 급격히 전환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탕산 경찰은 잔인한 범인을 빠르게 잡기 위해 수사를 신속히 전개했습니다. 6월 25일 왕잉이 친정을 다녀온 이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를 살해했을까요? 경찰은 먼저 시어머니 마 씨가 언급한 왕잉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남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으며 동기가 사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경찰은 마 씨가 언급한 남성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 왕잉의 동료, 이웃, 그리고 가족들은 마 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그러한 남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29세의 왕잉은 내성적이고 가정에 헌신적이며 친절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이 가족과 친구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녀는 이유 없이 집을 떠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왕잉의 사회적 관계를 계속 조사하며 예기치 못한 결과로 3명의 이름이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들 용의자의 정체는 경찰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왕잉과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남편 조량, 그의 여동생, 그리고 시어머니 마 씨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왕잉의 남편 조량이 그녀보다 11살 연상이었고 이전에 한 차례 이혼을 경험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왕잉 역시 재혼한 상태로 6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부부는 자주 이유를 알 수 없는 다툼을 벌였고 조량은 아내의 실종에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경찰은 부부간의 갈등이 사건의 비극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또한 왕잉과 그녀의 시누이는 생활 습관 차이로 인해 늘 갈등을 겪었고 심지어 서로 신체적으로 다투기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조량의 여동생은 이혼 후 1년 전부터 오빠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주부로서 왕잉은 이 상황을 불편해했으며 이에 따라 가족 내에서 빈번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조량은 아내와 여동생 사이에서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마치친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왕잉이 애인과 도망갔다는 모든 소문이 마 씨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밝혀냈습니다. 마 씨가 왜 자신의 며느리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이 3명의 용의자 중 누군가가 왕잉의 죽음에 관련이 있을까요?
경찰은 먼저 초량과 그의 여동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잉의 남편과 신우이는 경찰 조사에 매우 냉담하고 비협조적으로 보였으며 마치 왕잉의 실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저지를 여건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시어머니 마씨가 주요 용의자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마씨의 집으로 돌아가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대면했을 때 그녀는 명백히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집 내부를 조사하던 경찰은 즉시 몇 가지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마씨의 부엌 아궁이 아래에 시신이 담겼던 것과 비슷한 천 가방 몇 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조사관들은 마씨의 집 바닥에서 새로 시멘트를 발라놓은 흔적을 발견하며 의심을 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이 마씨의 부엌 아궁이와 창틀 사이의 틈에서 사람의 혈흔을 발견한 점입니다. 수집된 혈흔을 분석하고 비교한 결과 그것은 왕잉의 혈흔임이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약 70세에 가까운 마씨는 곧바로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연행되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허베이성 탕산시 출신의 65세 여성 마치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차분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이러한 노인이 잔혹하게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범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녀는 자신의 며느리를 손수 살해했습니다. 마씨는 자신이 가난한 집안 출신임을 언급하며 아들이 40살이 되어서야 결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젊은 며느리인 왕잉을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녀를 매우 증오하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증오심은 왕잉이 임신했을 때 더 강해졌습니다. 왕잉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마씨는 극도로 분노했다고 합니다. 왕잉의 시어머니 마씨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며느리가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반면 왕잉은 아이를 갖는 것이 자신의 직장 생활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했습니다. 마씨는 이러한 왕잉의 태도를 이기적이라고 여기며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아이의 출생 이후 두 사람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마씨는 왕잉이 손주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며 손자를 돌보는 대부분의 일을 자신이 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가 1살이 되었을 때 잘못된 음식을 먹고 복통을 겪어 병원에 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마씨는 왕잉이 손자를 해치려 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 이후로 왕잉의 모든 행동과 말투가 마씨의 눈에는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왕잉에게 관심을 보이고 도와주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며느리를 향한 증오와 복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왕잉은 이러한 시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주변 이웃들조차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갈등의 정점은 마씨가 왕잉이 준비한 식사를 먹은 후 복통과 설사를 겪으면서 발생했습니다. 마씨는 왕잉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마씨는 자신이 독살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까지 찾아갔습니다.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마씨는 여전히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러한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몇 달 동안 마씨는 살인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몰래 날카로운 부엌칼을 구매하고 커다란 천 가방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마씨는 여러 차례 깊은 밤에 부엌칼을 손에 들고 며느리의 침대 옆에 서서 범행을 저지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녀는 자신의 어두운 의도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주저했습니다. 그러던 6월 25일 밤, 마침내 그녀는 며느리를 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왕잉이 잠든 틈을 타 마씨는 부엌칼로 그녀를 잔혹하게 공격했습니다. 범행 후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준비한 천 가방에 담아 유기했습니다. 또한 왕잉의 옷과 담요, 개인 물품들을 여기저기 흩뿌려 증거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바닥에 남아있던 혈흔을 제거하려 했으나 완전히 지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시멘트를 발라 덮어버렸습니다. 그 후 마씨는 왕잉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퍼뜨리며 경찰을 속이고 가족을 사건에서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신문실에서 마씨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자신과 가족을 왕잉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외부 사람들에게는 아무 근거 없는 변명으로 보였습니다. 남편 조량은 어머니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본래 착한 사람이었으며 이런 끔찍한 행동을 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마씨의 망상으로 인해 왕잉은 억울한 죽음을 맞았고 어린 두 아들과 두 가족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조량은 어머니가 극도의 압박과 환각 상태에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며 사건이 해결되기 전에 끊임없이 어머니의 감형을 요청하는 탄원을 제출했습니다. 2014년 8월 5일 마치치는 고의살인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반성하는 태도와 왕잉 가족의 용서로 인해 법원은 사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왜 마씨가 며느리에 대해 이렇게 심각한 오해와 증오를 품게 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마씨의 의심은 그녀의 극단적인 사고방식과 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의심했고 이를 솔직하게 대화로 풀어가기보다 조용히 증오를 키워왔습니다. 만약 마씨가 며느리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다면 오해와 갈등의 심화는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씨는 침묵을 선택하며 복수를 결심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선택은 가족의 붕괴를 초래했고 그녀는 자신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다음에 더 흥미로운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